제가 들려드릴 87번째 소설은요,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입니다. 도리스 레싱은 영국 작가고요. 태어난 곳은 이란이에요. 아버지가 군인 장교로 이란에서 복무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영국의 식민지인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도 오랫동안 살았어요. 거기에서 식민지 백성의 고단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건 그녀에게 꽤 영향을 끼쳤어요. 한때 공산주의 활동도 했었고요. 인종차별이나 남녀평등, 이념 갈등 등에 무관하지 않은 행동을 했고, 실제 소설에서도 사회성 짙은 작품들을 많이 썼어요. 노벨상 후보에 여러 번 올랐다가 2007년에 드디어 상을 받았습니다. 소설 황금 노트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건 페미니즘 소설을 말할 때 꼭 거론되는 책입니다. 도리스 레싱은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 많아서요. 이번에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이 5째 아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한번 돌아보는데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적 배경은 1960년대부터 70년, 80년으로 넘어가고요. 공간은 영국 런던 부근의 소도시입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데이비드와 해리엇. 이들은 직장의 연말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파티는 건축 관련 세계의 제휴 회사들이 모여서 하는 걸로 200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북적댔지만 이들은 만나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단숨에 알았어요. 두 사람이 평소 다른 이들에게 받는 평판은 비슷했는데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비유 맞히기가 힘들고 비호감이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복잡한 파티에서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다가갔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대화에 굶주렸던 사람처럼 그들의 대화는 끝이 없었고 모든 견해가 이견 없이 딱 맞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랑에 빠졌고 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해리엇은 세 자매 중에서 마지로 순탄한 성장 과정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합리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싶은 걸 가질 만큼 행복한 사람이었고 가정생활이 행복한 인생의 기본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해리엇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지금 24살이고요. 건축회사의 판매 쪽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부모가 7살에 이혼을 했고요. 각자 재혼해서 지금 그는 2세트의 부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 데이비드가 고민을 한다거나 불행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어머니 몰리는 교수와 재혼해서 옥스퍼드에 살고 있는데 새아버지는 그에게 친절했어요. 아버지 제임스는 선박 건조업자로 돈이 많았고 유능한 여자와 재혼했어요. 데이비드는 양쪽 부모와 다 교류하며 살았지만 하나의 안정된 가정을 가지지는 못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의 욕구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신만의 것을 갖는 거였어요. 그걸 함께 이룰 여성이 필요했죠. 해리엇은 남자가 왕국의 열쇠를 갖고 와 그녀 손에 쥐어줄 것이고 그런 결혼은 자신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어떤 굴곡이나 진창이 자신에게 끼어들 것을 단호히 거부했고 원하는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우선으로 했어요. 데이비드에게 미래의 목표는 가정이었고 그걸 자신이 보호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목표를 위해 일해왔고 해리엇에게 데이비드는 그녀가 원하던 남자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왕국에 대한 소망이 일치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이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손님들을 들 수 있으면 많이 초대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 건 런던에서는 불가능했고 런던으로 통근할 수 있는 주변의 소도시로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무성한 정원을 가진 빅토리아 풍의 집, 여러 개의 방과 복도, 난간들이 있는 3층 집, 거기에 다락방까지 있어서 그들의 꿈을 이뤄줄 완벽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부에게 그 집은 말도 안 되는 집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집을 포기할 수 없었고 돈 많은 데이비드의 아버지 제임스의 도움을 받아 그 집은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현관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둘 다 눈가에 이슬이 맺힐 만큼 행복했습니다. 계단 난간 위에서 자신들이 왕국이 될 거대한 집을 둘러보며 아이들과 친척, 손님들로 가득 찰 이 집에서의 미래를 확인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어머니 몰리와 새아버지는 집을 보러 왔다가 너희들은 호텔을 운영할 생각인가를 물었고
이 집을 운영하자면 계속 제임스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거라고 충고했어요. 아이를 6이나 8명 낳을 거라는 그들의 계획은 기가 막혔고 그 무모함에 대해 애들이 많으면 얼마나 일이 많아지는가를 충고했지만 젊은 부부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데이비드는 해리엇에게는 모성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해리엇의 어머니 도로시는 남편이 먼저 죽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화학기술자였지만 세 딸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죠. 그녀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가족이라도 얼마만큼의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한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딸과 사이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와 해리엇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고 1966년 첫 아이 루크가 태어났습니다. 루크는 순한 아이였어요. 아침이면 출근하느라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데이비드가 떠나면 해리엇은 침대에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데이비드가 가져다 놓은 차를 마셨어요. 부활절에는 첫 번째 가족 파티를 열었습니다. 방은 남아돌 만큼 충분했고 손님은 많았어요. 데이비드의 아버지 부부와 어머니 부부, 여동생 데보라, 해리엇의 어머니 도로시, 두 동생. 웃음소리와 대화소리, 애들이 노는 소리, 해리엇과 데이비드는 행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리엇은 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조금 터울을 둘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된 걸 보면 이 집의 침실이 애를 갖게 만드는 생식력이 있다고 말하며 유쾌한 재의식을 가졌어요. 어머니 도로시가 딸을 도와주기 위해 집으로 들어왔고 여름 휴가 때 다시 손님들이 잔뜩 와서 일주일 넘게 휴가를 보냈고 크리스마스 때도 다시 와서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 모든 비용은 머물렀던 사람들이 조금씩 냈고 많은 부분이 데이비드 아버지 제임스의 지갑에서 충당되었어요. 1968년 두 번째 아이 헬렌이 태어났고 부활절이 곧 다가와 다시 손님들로 집안은 가득 찼습니다. 1970년 세 번째 아이 제인이 태어났어요. 도로시는 자꾸 애를 낳는 딸에게 서두른다고 꾸짖었지만 데이비드와 해리엇은 완벽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넷째 아이 폴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어려도 각자 방에 하나씩 있었고 그건 중요하다고 데이비드는 강조했어요. 부활절과 여름 휴가철과 크리스마스에는 여전히 파티를 열었고 이제 손님들은 더 늘어났어요. 둘의 형제들이 결혼을 해서 각자 배우자와 아이들이 생겼으므로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부활절 휴가는 3주일이나 계속되었고 집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이 비용을 감당하느라 제임스의 지갑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은 해리엇이 아이를 그만 낳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은 3년 정도 휴식기를 가진 후에 몇 명 더 낳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이 상황을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데이비드의 어머니 몰리였어요. 몰리는 이들의 계획에 맙소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태어난 4명의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아버지 제임스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충고했어요. 게다가 도로시는 딸이 집에 온 이후로 피곤이 쌓이고 흰머리는 늘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녀야말로 딸이 아이를 더 낳는다는 말을 할 때마다 여유를 가지라고 간곡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 가기 전 1973년 크리스마스 무렵 해리엇은 5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계획에 어긋났으므로 둘은 상당히 당황했고 데이비드는 속수무책인 듯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걱정되었고 도로시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죠. 그동안 데이비드는 부수입을 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돈은 항상 모자랐어요. 그녀의 임신 소식에 도로시는 화난 얼굴로 난 너희들이 하인이라며 너희는 둘 다 정말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다만 집안일을 도와줄 누군가를 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간에 데이비드는 집으로 가져온 일을 하고 있었고 도로시는 차를 마시러 내려왔어요. 둘은 말을 나누지 않았는데 시련과 어두움에 직면한 두 명의 노병처럼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5번째 임신은 그전과는 달랐어요.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아기는 뱃속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서 개월수를 착각한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들 정도였어요.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손님들이 왔고 모두 해리엇의 임신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부부에 대해 비난의 말을 주고받았고 고생하는 도로시 노고를 칭찬했고 한정된 월급으로 데이비드가 느낄 부담감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또 더 많은 돈을 내놓아야 할 아버지 제임스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던 이 젊은 부부.
제임스는 버뮤다에서 날아왔고 데이비드의 여동생 데보라는 미국에서, 또 영국의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신들을 함께 묶어주었던 데이비드와 해리엇에게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던 적도 있었는데 이젠 이 부부에게서 그 뒷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번 임신은 지난 4번의 임시처럼 순조로워 보이지 않았고 해리엇은 파티 기간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위층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티는 다른 때보다 일찍 끝나고 손님들은 돌아갔어요. 5개월에 접어들었고 해리엇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훈련받은 유모를 수소문했어요. 물론 그럴 만한 돈은 없었지만 아버지 제임스가 돈을 주겠다고 했죠. 이번엔 퉁명스럽게 이건 해리엇이 저지른 일이니 다른 사람들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대부분의 유모들은 아이가 하나 혹은 둘 정도인 집을 원했으므로 구하기 어려웠고 데이비드의 새아버지가 친척 중에서 돈에 쪼들려 있는 과부 앨리스를 소개해 주었어요. 뱃속의 아이는 심하게 놀았어요. 마치 배에서 강제로 떨어져 나오려는 듯 했죠. 배는 부풀고 뒤틀렸다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했고 해리엇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흐느껴 울곤 했어요. 한밤중에 그녀가 신음하거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도 데이비드는 실질적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로조차 해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임신을 했을 때는 다정하게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곤 했었는데 이젠 작은 존재가 무서운 힘을 보이는 게 두렵기까지 했어요. 의사를 졸라 처방받은 진정제를 먹으면 1시간가량은 조용했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진정제를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데이비드에게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녀가 남편을 속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커져갔고 그녀는 완전히 신들린 사람처럼 되어갔어요. 숨을 고르고 누워있다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아래층 거실로 내려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욕하고 신음하면서 이리저리 걸어다녔어요. 낮에는 부엌과 거실을 청소하고 창문을 닫고 찬장을 닦으며 온몸으로 고통을 부인했고 밖으로 달려나가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시간은 흘러갔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시간의 흐름에 묶여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지나갔다. 그것은 임신한 여인이 느린 시간, 뱃속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성장하는 일정표와도 다른 것이었다. 그녀의 시간은 고통을 내포한 인내로 가득 찼다. 그녀의 두뇌에는 환영과 망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때는 발굽이, 어떤 때는 갈고리 발톱이 자신의 연약한 내장을 자르고 있다고 믿었다.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주방 주변을 걸어다녔고 아이들한테는 텔레비전을 보라고 하고 나선 곧장 3층으로 올라가 복도 양끝을 빠르게 왔다 갔다 했다. 가족들은 그녀의 급하고도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7개월째는 좀 나아졌는데 그건 그녀가 먹는 약의 양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진정제를 먹어서 뱃속의 원수를 잠재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때는 자기 자궁에 웅크리고 있는 존재에게 너 이제 그만두지 않으면 나는 또 한 번 약을 먹을 거라고 소리 없이 협박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건 넷째 아이 폴이었어요. 폴은 아직 아기인데도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고 연약하고 신경질적이면서도 풀죽은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죠. 해리엇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50대의 두 여인, 어머니 도로시와 앨리스였어요. 두 여인은 부수수한 회색머리를 하고 나이 들었지만 강인하고 활력 있게 집안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해리엇은 자신도 무슨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8개월째의 해리엇은 의사에게 아이를 유도분만 해서 미리 낳게 해달라고 사정했으나 의사는 반대했어요. 그리고 9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고 출산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7파운드를 넘지 않았었는데 이 아이는 11파운드였어요. 아기는 예쁘지 않았고 전혀 아기같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누워있는 동안 마치 웅크리고 있었던 것처럼 두툼한 어깨에다 구부정한 모습이었고 굵고 노르스름한 머리카락, 두툼한 손바닥에는 근육이 보였어요. 해리엇은 불쌍한 것, 내가 너를 그렇게 싫어했다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없는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껴안았지만 그 애는 뻣뻣하고 무거웠어요. 아이의 이름은 벤이라고 지었어요. 벤은 성장이 빨랐어요.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왕성한 식욕으로 해리엇의 젖을 남김없이 빨아댔고 잇몸으로 젖꼭지를 물어대 그녀는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벤의 울음소리는 울음이라기보다는 울부짖음에 가까웠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했으며 누구의 접근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 새로운 아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작은 목소리로 도깨비라거나 아기가 아니라 어른 난장이 같다는 말을 소근거렸어요. 착한 아버지 데이비드도 아이를 거의 만지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한 번도 사랑스러운 적이 없었으며 항상 저항하고 버둥대고 싸웠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괴상한 고성으로 울부짖었어요. 가족 중 넷째 폴이 벤에게 가장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벤의 방에 들어가 침대의 보호창살 사이로 손을 넣었고 벤은 그 손을 움켜쥐고 일부러 팔을 창살에 대고 뒤로 꺾어버렸어요. 도로시와 앨리스가 뛰어왔을 때 벤은 기쁨과 성취감으로 까르륵 웃고 있었습니다. 폴은 팔을 심하게 삐었어요. 폴이 팔을 다치고 난 뒤 누구도 벤을 조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아이들은 알아차렸고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지만 마음속엔 무언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앨리스는 자기 생활로 돌아가겠다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쟤는 귀신이 바꾸다 놓은 이상한 아이라고 말하며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아직 학교에 가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셋째 제인을 일찍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벤과 떨어져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었음을 정확히들 알고 있었지요. 벤은 아직 6개월도 채 안 된 아기였지만 그 애는 그들의 가정생활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9개월이 되었을 때 벤은 벽을 잡고 쉽게 걸었으며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고 그걸 깨질 때까지 벽에 던졌어요. 그 애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 홀로 선 날 그 애는 승리감에 울부짖었습니다. 다른 애들이라면 이런 성취의 순간에 사랑받고 칭찬받았지만 벤은 주의 칭찬 없이 혼자 냉혹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보였어요. 해리엇은 벤이 자기를 쳐다볼 때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의 손길이나 눈매에서 이 사람이 내 엄마로구나 하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해리엇이 아기 방으로 갔을 때 벤은 창문턱에 올라가 균형을 잡고 서 있었어요. 창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애는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죠. 그녀는 차라리 들어오지 말 것을 생각했고 그러는 자신에 대해 놀라지도 않았어요. 창문에는 무거운 쇠창살이 설치되었고 벤은 올라서서 창살을 쥐고 흔들면서 바깥 세상을 향해 굵고 쉰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었고 손님 수는 줄어들었으며 벤을 더 이상 방에만 가둘 수가 없어서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했어요. 휴가가 끝날 무렵 어떤 사람이 작은 테리어정 개를 데리고 왔는데 벤은 개를 가만두지 않고 쫓아다녔어요. 개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서 노려보았어요. 어느 날 아침 개는 부엌바닥에 죽어 있었습니다. 의심이 들어 해리엇이 벤의 방으로 갔을 때 그 애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녀를 보고는 소리 없이 이를 드러내고 웃었어요. 물론 조그만 아이가 개를 죽인다는 일은 불가능했고 공식적으로 그 개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이 개 사건이 나머지 휴가를 망쳤고 손님들은 일찍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3개월 후에는 늙은 회색 고양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손님들이 오지 않았고 해리엇은 말할 수 없이 고단했습니다. 아침에 잠을 깨면 저녁 때까지 자신이 오늘을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벤은 항상 돌아다녔고 매 순간 지켜봐야 했어요. 눈이 마주치면 낯설고 차가운 시선으로 엄마를 보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도 벤은 뛰어갔고 해리엇은 마음속으로는 제발 그 애가 차에 치였으면 하고 바라면서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벤을 방에 가두고 울부짖는 소리에 다시 열어주고 이런 지옥 같은 날들이 반복되었어요. 위에 4명의 아이들은 조용히 격려하면서 무겁게 살아갔고 도로시는 벤을 요양소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벤은 2살에서 몇 달이 더 지난 나이가 되었습니다. 해리엇은 벤에게 다른 애들에게 했던 대로 노력했어요. 그림책을 보여주고 노래를 불러주었지만 벤은 관심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 혹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케이크를 원해 하는 식의 단어가 분리된 채 나왔습니다. 벤이 3살이 된 크리스마스에 손님들이 왔어요. 그들은 벤을 요양소에 보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비용은 제임스가 충당하기로 했고 더 파국이 닥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어요. 무엇보다 애들이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해리엇은 울면서 동의를 했어요. 자동차로 4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요양소로 벤이 떠났습니다.
벤이 떠나자 집은 순식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벤이 없는 집에서 애들은 안도감을 느꼈고 명랑해졌고 더러 흥분하기도 했어요. 마지 루크는 의젓하게 동생들에게 벤이 우리와 달라서 다른 곳으로 간 거라고 설명했어요. 시간이 흘러갔고 집안은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해리언만이 벤을 생각했어요. 그건 사랑이나 정이 아니라 죄의식과 공포감이었어요. 그녀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결국 어느 날 벤을 보러 차를 몰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요양원은 폐쇄된 공간처럼 어둡고 음울했어요. 벽을 따라 어린이용 침대에는 뒤틀린 유아와 어린이들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벤이 구석복을 입고 누워 있었어요. 그의 살은 시체처럼 희고 푸르스름했으며 오물 속에 덮여 있었고 약에 취해 기절한 듯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속에서 슬픔이 치밀어 올라 애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들었어요. 요양원에서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애를 내주었습니다. 거긴 대부분 비용을 치르는 부모에게서 애를 맡아 약으로 진정시켜 두었다가 얼마 안 있어 죽으면 연락하는 곳이었고 애를 찾아가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벤이 돌아오자 집안은 다시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로시는 딸을 용서할 수 없어서 결국 떠나버렸습니다. 데이비드도 해리엇을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요양원에 대해서 뭘 기대한 것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 애를 잘 적응된 사회의 일원으로 요양원에서 만들어줄 걸 기대했냐고 비아냥댔어요. 데이비드는 아내와 다른 방을 쓰기 시작했고 벤은 아버지를 싫어해서 데이비드가 가까이 오면 으르렁댔습니다. 정원을 손보기 위해 부른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존이었어요. 벤은 이상하게 존을 따랐어요. 그가 일할 때 옆에 있었고 다음 날 그가 오기를 기다렸으며 강아지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는 크고 머리가 덥수룩하며 부침성 있는 청년으로 성격이 좋고 참을성이 있었어요. 그는 벤을 훈련이 필요한 강아지처럼 막 다루었는데 벤은 그를 좋아해서 그가 떠나면 낑낑대고 보챘어요. 해리엇은 존에게 돈을 줄 테니 애를 데리고 다녀달라고 제안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벤을 데리고 있다가 데리고 오는 조건이었죠. 존은 매일 아침 9시경에 와서 벤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갔습니다. 벤은 오토바이를 타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형들과 누나들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웃으면서 의기양양하게 갔어요. 존에게는 자기 패거리들이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벤은 장난감처럼 취급되었어요. 벤이 5살이 되었을 때 루크와 헬렌은 기숙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들의 교육비는 루크는 아버지 제임스가, 헬렌은 어머니 몰리가 지불하기로 했어요. 벤도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벤은 신체적으로 정상이었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선생님에게서 벤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다른 애들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몇 달 후에는 그 애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조용히 오래 못 있는다는 말을 들었죠. 2번째 학기 말에 벤이 애들을 다치게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그 애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다만 존의 말만 들었는데 해리엇은 존에게 제재를 부탁했고 존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고 벤에게 강조했어요. 존의 말은 벤에게 먹혀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벤이 학교에 다닌 지 1년이 되었어요. 크리스마스에 루크는 집에 오지 않고 할아버지 제임스네 집으로 갔고 헬렌은 할머니 몰리에게로 갔으며 도로시는 제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는 폴과 벤만 남았고 폴은 늘 안절부절했어요. TV만 보았고 벤이 오면 방 안으로 숨었으며 체중이 늘지 않고 신경질적인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돈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했고 거의 집에 없었으며 늦게 돌아와서는 잠만 잤어요.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벤은 학교에 내내 다니긴 했지만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아무도 다치게 하지는 않고 졸업을 2년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존이 맨체스터에 있는 직업학교에 가느라 그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벤은 엄청난 슬픔 앞에서 이성을 잃었고 악의에 찬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존의 떠남은 해리엇에게 공포 그 자체였어요. 데이비드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 가정적인 남자로서의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일한 덕에 회사에서는 성공했고 그의 중심은 이제 직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절대 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해리엇은 자신이 했던 일, 벤이 죽도록 요양원에 내버려두지 않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족을 파괴했고 데이비드의 인생을 망쳤으며 루크와 헬렌, 제인을 다른 곳으로 보냈고 가장 나쁘게 된 건 폴이라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제임스가 맡은 마지 루크는 18살이 되었어요. 조용하고 믿음직하며 성실한 미남 청년이 되었지요. 그는 장차 할아버지처럼 선박일을 할 생각이었어요. 할머니 몰리가 돌보는 헬렌은 16살로 매력적인 소녀가 되었지만 자주 못 보니까 왠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외할머니 도로시가 맡은 제이는 학구적이지는 않지만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11살이 된 폴은 히스테리컬하면서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달라고 요구했고 기숙학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데이비드의 어머니 몰리는 이 집을 팔라고 권했지만 그들은 망설였어요. 작은 집에서 벤을 데리고 있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기 때문이었죠. 1986년 벤은 11살이 되어 중학교에 갔습니다. 벤은 학교 간 지 얼마 안 되어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대부분 15살 이상으로 그중에 벤이 제일 좋아하는 애의 이름은 데릭이었어요. 그들은 예전이 존과 그의 친구들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벤은 존과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이 소년들에게 끌렸던 거였죠. 벤의 눈에 존만 보였듯이 이제 벤이 관심사는 데릭뿐이었습니다. 그 패거리들은 방과 후에 몰려와 냉장고에서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 먹으며 놀았어요. 그들은 점점 그 집에서 먹고 잤고 거실을 차지한 채 매일을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대엔 피비린내 나는 프로그램, 총 쏘고 죽이고 고문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열광했고 소리질렀어요. 그들은 집안에 있는 해리엇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는 떨어져 앉아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즈음 지방신문에는 절도와 강탈, 소매치기에 관한 뉴스가 가득 실렸어요. 해리엇은 그걸 볼 때마다 그게 이 애들 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벤과 소년들은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이 늘어났고 어디서 잤는가를 물어보면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여기저기 다녔다는 말만 들었지요. 소년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냉장고에 있는 음식에 만족하지 못해 엄청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어느 날은 이들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부자 똥개들을 모두 죽여버린다는 말도 섞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거나 때론 돌아오지 않는 날들도 많아져 갔어요. 해리엇은 벤이 곧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선 충족할 수 있는 게 없으므로 그들이 곧 떠날 것임을 그녀는 알 수 있었어요. 벤이 떠나면 이 집을 팔아서 어딘가에 작은 집을 살 것이고 벤이 없으면 데이비드와 애들이 방문하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상점이 털렸는데 400파운드의 돈을 잃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주인과 점원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벤과 소년들은 저녁에 들어와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그들은 점차 뜸하게 집에 왔어요. 어디선가 도난이나 강도, 강간 소식을 들을 때면 그들이 짓이라고 해리엇은 생각했어요. 그녀는 그들이 어서 떠나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이 불행한 짓과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끝장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때때로 돌아왔고 가끔 벤과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오래전 요양원에서 반쯤 죽어가던 그를 데리고 오므로 해서 이 집안은 텅 비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홀로 남겨놓고 떠났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때 죽게 내버려 두었다면 모두 행복할 수 있었던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지도 궁금했죠. 그날 그녀는 TV를 보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곳을 떠나 아무데나 휩쓸려 그곳의 지하 세계에 합류해서 살 것이며 자신은 데이비드와 단둘이 새 집에서 살게 되고 어느 날 TV를 통해 로스앤젤레스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뉴스를 볼 것이고 거기서 군중으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그 도깨비 같은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군중 속에서 자기와 같은 종족에 속하는 또 다른 얼굴을 찾고 있는 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책을 덮으면요,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벤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벤은 무리한 이기적인 욕망의 결과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걸 거고요. 그걸 돌이킬 수 없다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해리엇과 데이비드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요.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은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것들이었죠. 우리가 꿈이라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건 대부분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꿈이 너무 현실적이면 꿈 자체를 꿀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꿈이 없으면 달달한 공간이 없어지는 듯하죠. 문제는 가치관인데요.
데이비드와 해리엇은 허상된 가치관을 갖고 고집만 부리다가 주변에 민폐를 엄청나게 끼쳤어요. 그들이 생각한 왕국은 망상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에 작은 집에서 데이비드와 평범한 소시민적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녀가 집을 포기했을 때 벤은 사회에서 악의 존재로 남는 걸 감수하겠다는 걸 의미하죠. 해리엇이 벤을 임신하고 병원에 가서 고통을 호소했을 때 의사는 아이가 다 정상이라고 했고요. 진정제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또 벤이 성장하면서 그 악행들, 해리엇이 동네 병원이나 런던의 병원에 벤을 데리고 갔을 때 의사는 애는 정상이고 혹시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를 말했어요. 그건 개인의 아픔을 사회는 드러나 있는 원칙이나 통계로 판단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벤은 걸핏하면 스스로에게 불쌍한 벤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지독한 애정결핍이 나타난 걸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행동을 했거나 사랑을 주지 못해서 나빠졌거나 이건 마치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가리는 것처럼 어렵죠. 그러나 확실한 건 공감 못할 가치관을 갖고 그걸 밀고 나갔을 때 그 책임은 사회가 양분하지도 않고요. 오로지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괜히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젊은 시절 꾸었던 꿈들은 대부분 소박했죠. 소박했다는 표현을 쓰는 건 우리의 꿈은 사회적 요구와 맞았고요. 시대적 흐름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작은 변화들이 주류가 되었을 때 사회적 현상을 주도하는데요. 우리는 그 주류를 이루는 아주 작은 파티에서의 와인잔 하나 혹은 케이크 한 조각 정도였을 겁니다. 그 선량하고 소극적인 자세가 우리 삶을 유지시켰다는 걸 자부심으로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